투데이 핫 경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오늘 금융감독원을 통해 19개 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20대 연령층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9%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비율이 전년 동기보다 0.15%포인트 급등한 것으로 30대 연체율은 0.2%로 20대 이하의 절반 수준입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수출은 158억 달러, 수입은 17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3.3% 늘어났고 수입은 15.3% 감소했습니다. 연간 수출 누계는 5,908억 달러, 수입 누계는 6,067억 달러를 기록 중으로 이달 무역 수지는 14억 600만 달러 적자를 연간 기준으론 158억 5,6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4만 6천 가구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분양됩니다. 오늘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60개 단지 총 4만 5,759가구가 분양됩니다. 이는 지난해 동월 대비 89% 증가한 규모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만 5,705가구가, 지방에선 2만 52가구가 분양에 나섭니다. 지난달 전국 기준 전세 보증금이 평균 2억 6,775만 원으로 지난 1월보다 11.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의 전세 보증금은 평균 3억 7,140만 원으로 1월 대비 4,683만 원 올라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 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최근 홍콩 H지수를 둘러싼 주가 연계증권 ELS의 원금 손실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시장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간 상품과 관련해서 판매 적절성 논란 등 여러 이슈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현재 금융당국도 배상 기준을 검토하는 등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선 홍콩 H지수 연계 ELS 사태의 현 상황과 전망, 그리고 불안전 판매 논란에 대해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정환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김득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요즘 연일 뉴스를 보면 이제 홍콩 H지수 ELS, 홍콩 H지수 ELS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상 은행이 판매된 상품 중에 어쩌면 가장 큰 손실이 나올 수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자, 먼저 이 ELS 개념부터 정리를 하고 가야 오늘 이야기가 좀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자산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DLF도 있고 네. 금리를 연동하는 거, 뭐 기초 자산을 유가로 연동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ELS 같은 경우에는 주가 지수, 그러니까 주식과 연계된 증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ELS를 상품을 이제 발행을 한 것을 은행에서는 신탁으로 해서 ELT로 판매를 했거든요. 은행에서 판매한 건. 그러니까 ELS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코스닥 주가 지수가 내려가는 데 있어서 일정 기간 안에만 있으면 금리를 은행 금리보다는 더 주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예를 들어서 가입 당시 지수보다 70% 이상 안 빠진다. 그러니까 60%
최고 지수를 가지고 있다. 네. 이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네. 이제 이율을 은행 이율보다는 좀 더 주는 구조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6개월마다 상환 그러니까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지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약속만 지키면 약속만 지키면 네. 6개월마다 조기 상환이 되는 상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그렇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조기 상환이 매번 발생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네. 효자 상품이었죠. 네. 왜냐하면 6개월마다 은행보다 더한 금리를 주면서 네. 6개월마다 조기 상환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재가입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 6개월마다 조기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게 이제 패키지도 있습니다. 네. 패키지다 하면 홍콩 H 지수, 그다음에 우리 코스닥 지수, 아니면 미국 지수, 영국 지수 이렇게 섞어가지고 몇 개를 조합할 수도 있네요. 몇 개를 네. 조합할 수도 있죠. 예. 그렇게 하면 이율을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율을 더 주다 보니까 홍콩 H 지수 같은 경우가 들어올 때는 다른 것보다 좀 더 이율을 주거든요. 근데 예. 이 조건은 하나하나만 조건이 달성되는 게 아니라 모든 조건들이 다 달성이 되었을 때 이율이 이제 이자가 발생하는데 교집합이네요, 일종의. 예. 근데 다 돼야 홍콩 되네. H 지수가 주가 지수가 폭락하다 보니까 손실 구간에 들어가 버린 거죠. 네. 이 구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실 우려가 뭐 내년으로 따진다면 한 3조 정도인데 왜냐하면 판매 당시 2021년도 주가 지수가 아까 그림에도 나왔지만 12,000에서 11,000대였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작년에 한 5천 가까이 찍고 하니까 반토막이 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주가 지수가 뭐 오늘도 보니까 많이 빠져가지고 6천을 회복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이게 70% 지수를 유지하는 형이라면 최소한 주가 지수가 H 지수가 8천까지는 가져야 되는데 네네. 30% 정도 올라야 되는 거죠. 예. 쉽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손실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직 손실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말 뭐 드라마틱하게 지금부터 뭐 한 달 내에 지수가 폭등을 하면 또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나 그러나 확률상 또 현재 홍콩과 중국 가능성을 봤을 때 이게 손실 우려가 커진다. 이제 이렇게 일부는 생각하시면 확정된 상품이 있습니다. 일부도 2020년도에 가입하신 분 이게 이제 12월 말 기준에 도래했으니까 3년형이거든요. 예. 만기가 보통 3년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손실이 확정되신 분들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주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하고 1월부터 만기가 이제 빠르게 이제 도래를 보면 하죠. 예. 이제 그 지수 안에 약속된 구간 안에 안 들어가면 손실이 확정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자, 이종환 교수님, 지금 화면에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앞서 김득희 대표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약속을 건다. 약속을 지키면 약속된 이자율을 준다. 약속을 못 지키면 손실이다라는 건데 지금 저렇게 또 나뉩니다. 낚인 형, 또 나 낚인 형. 근데 이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낚인 형으로 팔았고 낚인 형 같은 경우에 한 번 약속을 못 지키면 두 번째 회복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로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낚인 형과 나 낚인 형? 사실 우리나라 판매 낚인 형이 좀 많긴 많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상으로 이제 판매라지 이럴 때 낚인 형이 많긴 많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왜 많이 팔리게 되었느냐? 네. 일단은 21년부터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는데 네. 21년 뭐 초저금리 수준의 네. 그런 상황이었고 이 초저금리 상황에서 주가는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은행에 넣기에는 돈이 너무 조금 나오고 예. 근데 이제 주식에 투자하기엔 또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통 ELS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식에 넣긴 좀 어렵지만 이자로 넣긴 좀 부담스럽다. 이런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넣는 상품이긴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됐던 게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고 예. 이중 무역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특히나 이게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제점들이 터지기 시작하고 네.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제점이 터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중국 부동산에 돈을 꿔준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또 위험해지는 이런 구조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H 지수는 홍콩 항생 지수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네. 항생 지수는 이제 중국에서 좀 좋은 기업들을 뽑아다 하고요. 시총이 큰 기업들 이런 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금융회사들이 또 많을 수밖에 없죠. 네네. 왜냐하면 중국의 금융이 몇 군데 안 되고 이런 금융 기업들이 또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직격탄을 입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H지수 자체는 비교적 우량주를 모았기 때문에 2015년에 한번 사태가 터지긴 했는데 네.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좀 뭐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에 중국 경기가 위축이 되고 특히 대형주들, 금융주하고 소비주들이 위축이 많이 됐거든요. 소비주들이 위축이 많이 되면서 H지수가 다른 뭐 CS 다른 지수들에 보면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부동산 기업도 많이 있었고요. 예, 부동산 기업 있고 부동산 기업에 돈을 꽂은 금융권 기업도 많이 있고 소비재 기업도 이렇게 많아 버리니까 사실 손실이 많이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보면 폭락입니다. 폭락. 그렇죠. 12,000이 지금 5,000대입니다. 예. 5천까지 가면서 이 흔히 말하는 그 밑에를 찍으면 안 되는데 예. 밑에 찍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손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물론 올라가서 회복을 할 수 있겠지만 한 번 이렇게 떨어지면은 극적인 변화가 없으면 또 주가 반등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특히나 금리가 떨어진 상황이 발생하면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중국도 사실 적극적으로 금리를 낮추면서 흔히 말하는 어떤 주가를 부양하면 되는데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또 금리를 적극적으로 못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부동산 문제가 아무래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금리를 낮춰서 자금을 공급해주면 부동산 업체들의 또 부실이 커지게 됐고 거품이 커지게 되고 지방 재정이 위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중국 역시 금리를 낮추면서 적극적으로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상 반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결국은 제일 많이 문제가 됐던 거에 2021년 초에 판매된 상품들인데 네.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초저금리의 거의 정점이었고 11,000 이때였죠. 예, 11,000 이때였고 그때 이제 주가는 또 굉장히 높았고요. 예. 주가 높아는 가는데 이제 금리 정책이 확 바뀌고 세계 경제의 모습이 확 바뀌는 이런 차원에서 중국 역시 주가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네. 혹은 의도도 없고요. 사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부가 돼서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됐고 이 폭락한 것들이 결국은 ELS 계약에 반영이 되면서 예. 원금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황들, 그러니까 이자도 못 누를 뿐만 아니라 원금에서 큰 손실을 볼 가능성들이 커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표를 봤었는데 이제 대부분이 낚인형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낚인형 같은 경우에 잠깐 우리 표를 보면 절반 정도가 이제 처음 약속할 때 떨어지지만 않으면은 약속된 이자율을 준다. 근데 한번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나면요, 그 다음 저 밑에 별 표시가 돼 있는 것처럼 그 다음 두 번째 약속은 70% 이상을 이제 회복해야 최초의 그 약속된 이유를 주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한 번 저 낚인을 친다릅니다. 50% 이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앞서 김대기 대표님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을 맞추려면 7,000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70% 이상이 예,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8,000 정도 8,000까지. 그게 이제 30% 이상 주가 지수가 지금 현재 올라야 된다는 거고. 지금 5,800이잖아요. 노노균형 같은 경우는 저기서 나오지만 65에서 60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70% 조건보다는 노노균형 같은 경우는 그 65나 60이 되니까 예. 회복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더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변동성과 위험성은 노균형이 너무 더 컸다 이렇게 보고 네. 있기 때문에 저희들 좀 안타깝게 생각한 게 너무 안일하게 은행에서 보지 않았나. 예. 왜냐하면 위험성이 저렇게 큰 걸보다는 좀이라도 덜 위험한 노노균형으로 갔어야 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네. 은행 PB들이 도조차도 이걸 고위험 상품으로 인지를 한 게 아니라 네.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인식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2년 전, 3년 전 그때 당시에 은행 창구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정말 홍콩 증시가 반토막 넘죠. 마이너스 60%가 될 줄 알았어. 아마 그걸 몰랐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이제 변명일 것 같고요. 그때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네. 기존 금리를 다 낮춥니다. 네. 그러니까 0%대 사실상 제로 금리에 가깝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그랬고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 사태가 2019년도에 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ELS와 비슷한 유형의 은행에서 판매해서 문제됐던 사모펀드가 DLF 기초자산을 금리 해외 금리로 연계했을 때 독일 채권 금리였죠. 독일, 네. 영국, 영국, 미국 예.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예. 금리를 조건만 달성하면 이유를 더 주는 조건이었는데 그게 터지고 나니까 네. 2019년도 투자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강화되면서 소위 말하는 고위험 고난도 상품, 원금 손실이 2에서 30% 이상 날 수 있는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를
금지 제한시키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사모펀드, DLF나 이런 펀드는 은행에서 팔 수가 없고 예. 그나마 이제 은행에서 팔 수 있는 게 은행도 그때 반발을 했죠. 이 ELS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논쟁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저 같은 사람은 ELS는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어쨌든 원금 손실이 100%까지 확률상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 못 파는 거에. 네, 못 예. 파는 거에 넣어야 예. 된다고 했고 은행들은 그럼 뭘 파냐? 이자 장사라고 하면서 비이자 수익 강조하면서 신탁까지 공모펀드까지 못 파냐? 이렇게 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시키면서 ELS를 판매를 허용했기 때문에 네. 은행에서 ELS를 많이 팔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상품을 팔 수가 없었죠. PB들이. 예. 사모펀드가 없다 보니까 공모펀드만 판매할 수 있고 안전형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얼마 안 되니까 ELS가 저는 제가 보기에는 PB들한테도 인기 상품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매 수수료가 높겠죠. 1% 정도 되고요. 예.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1년 이 조건만 들어가면 조기 상환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소위 말하는 이모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년 안에. 한 사람으로부터 2번을 판매할 수 있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1억 팔았다가 다시 조기 상환돼서 다시 1억이 들어오면 사실상 1년 매출은 2억이 되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고가 많으면 수수료가 높아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팔 수 있는 상품이 ELS밖에 없었고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은행 직원들이나 은행이 이걸 떨어질 줄 알면서도 고의성을 가지고 했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낙관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ELS로 인해서 원금 손실이 난 적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논란이 한 번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한 15년에 한 번 있었고. 예. 그 이후에는 그렇게 이렇게 뭐 손실이 난다는 이슈가 없다 보니까 예.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정말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ELS를 팔 수밖에 없는 은행의 조건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안전성에 대한 낙관. 사실은 고위험 상품인데도 초고위험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중위험 상품으로 봤기 때문에 네. 은행에서 사실 이게 지금 총액으로 따지면 한 20조인데 16조를 은행에서 팔았어요. 예. 80% 이상 은행에서 판 상품이었기 때문에 은행이 5대 은행이 그렇게 팔았는데 은행이 전투적으로 팔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율이 아까 패키지로 갔을 때는 금리가 조금 더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패키지에 홍콩이 들어가면 홍콩 H 지수가 들어가면 조금 더 나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0.51%대에 있던 이 금리가 이 조건을 달성하면 뭐 4%대가 나오니까 예. PB 입장에서 그렇고 고객들 입장에서는 ELS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저 약속이 얼핏 보면 달성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가 시장이 떨어질 줄은 몰랐겠다라고 이제 변명들이 나오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정환 교수님, 지금 이제 좀 이따 불안전 판매 이슈도 하겠지만 벌써 판매된 대상의 3분의 1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아직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하는데요.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이제 홍콩 H지수 연계 ELS가 뭐 8조. 이 중에 말 그대로 지금 반토막이 났다고 치면 3조, 4조 손실인데 자, 이게 지금 손실 규모, 피해액 어느 정도 추산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하신 내용,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그대로 적용될 네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주식이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손해 볼 건 걔만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50% 이상 났기 때문에 8조 4천억 하는 것 중에서 50%는 이미 나가지 않을까. 4조에서 3, 4조 정도는 손실을 볼 것이다라고 이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안에 주가가 급격하게 반등을 해서 네. 70%로 올라가거나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게 실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상 뭐 주가의 급반등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미국 고금리 기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중국 경제의 불안 요인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급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거의 50% 가량의 손실이 금융 소비자들한테 전가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오는 게 한 8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반 정도는 아마 반 혹은 반보다 좀 덜 날 정도는 아직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많이 판 은행들 뭐 NH라든지 신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KB도 많이 팔았고요. 이런 쪽에서 사실 크게 어떻게 보면 손실이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을 이쪽에서 하반기도 4조나 돼요.
많이 팔았죠. 예. 결국은 그 당시 결국 2021년이 문제인데 예. 2022년이 아직 금리가 굉장히 낮은 시점이고 네. 지수는 그래도 뭐 지수가 굉장히 높은 시점이고 이렇게 흔히 말해서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이제 뭔가 좀 물가가 오르는 것 같다라고 해도 이게 일시적이다.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을 것이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사실 미국 연준에서조차도 네. 결국은 흔히 말하는 물가 상승이라는 게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던 시기여서 사실 고금리가 올 것이라고 빠르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많이 주는 상품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옮겨가긴 쉬운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22년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예. 이때는 주가도 높고 금리는 낮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많이 사려고 하고 특히나 은행의 인센티브 아까 말씀드린 대로 DLF 같은 것들이 더 이상 못 팔게 되면서 은행의 이해관계들이 다 겹치기 시작하면서 이런 ELS 상품의 판매가 늘어나게 됐고 이런 것들 21년에 판 것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1분기가 내년 상반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때 거의 주가 고점에서 예. 시작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고 하반기는 그거보다는 조금 나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는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가 11,000, 12,000대에 가입한 분들이었고 예. 내년 하반기를 좀 보면 그나마 3년 전에 홍콩 지수가 뭐 한 9,000, 8,000으로 떨어져서 하반기에 이제 판매액 4조 원 중에서는 그래도 피해가 덜할 수 있겠다. 또 이런 분석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 불안전 판매입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이 불안전 판매라는 거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금융당국원도 이 홍콩 H지수 ELS 관련해서 지금 불안전 판매에 대한 점검, 감독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 이슈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이 얼마 전에 은행의 면피성 발언을 하면서 이 상품이 60대, 70대 고령 초고령층에게 안전한 원금을 보장되는 걸 원하는 고령층에게 판매가 적합했냐? 이게 적합성의 원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2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상품을 판매했을 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 대상은 아니나 예. 판매에 대해서 6대 원칙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금감원장님이 지적했던 적합성 원칙. 예. 그다음에 이 투자 상품은 초고위험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등급 점수가 초고위험 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예. 등급이 안 되는 사람을 점수를 올려서 투자자 성향을 조작한다. 이건 불공정 영업 행위도 볼 수도 있고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거. 그러니까 예. 두 개를 우리는 같이 이야기하는데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거. 예. 그다음에 이제 설명 의무 위반. 요게 이제 저는 이번 불안전 판매에 있어서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은 금감원이 조사하면 나올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설명 의무 위반이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쟁점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소송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까지는 저는 아닙니까? 아니라고 보고 예. DLF 때도 그랬지만 사실은 소송보다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이 더 나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DLF에서 은행과 그 배상 비율이 마음에 안 들어서 DLF 때 소송을 가셨던 분들이 한 건 빼고는 다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금감원에서 배상 비율이 제일 높게 나왔던 게 DLF 사태 이후입니다. 예. 그 이전에는 30%에서 40%, 50% 정도였는데 이것은 어쨌든 공통 비율까지 합쳐서 기본 배상 비율이 55로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갔는데 예. 요 설명 의무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제 가지는데 은행은 설명 의무를 다 했다. 예. 그러니까 위험성이라든가 홍콩 H 지수에 대한 설명을 다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투자자 보호 강화가 된 이후의 설명 의무는 위험성과 상품성을 이해하게끔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강화가 되었거든요. 예. 그걸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쟁점이 저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불공정 영업 혐의, 문자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상품을 마치 만기 적금 예금처럼 예. 6개월짜리 상품으로 예금으로 팔았던 그게 이제 문자로 입증되든가 아니면 PB가 말했던 게 입증이 되면 이제 부당 권유가 되는 거예요. 네. 원금으로 확정한 형태로 된다면 이제 부당 의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광고 규제도 이제 금지가 됐는데 제일 핵심은 설명 의무 위반과 적합성, 적정성, 부당 권유인데 DLF 때도 부당 권유로 인정된 사례는 별로 없고요. 네. 대신증권 라임에 한해서만 부당 권유가 다 인정이 되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은 부당 권유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매자가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네. 금감원이 부당 권유를 전체 다 인정을 해서 대신증권 라임이 100%는 안 됐지만 저희들은 100%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본 배상 비율이 제일 높았는데 그게 부당 권유가 들어가고 그다음 사기적 부정거래가 또 10%가 인정받았기 높았는데
이게는 처벌되는 대상들은 저는 이제 부당금융은 논외로 하고 부당금융은 이제 처벌 대상이거든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에서는 부당금융을 했을 때는 처벌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케이스 건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예. 아니 이제 DLF처럼 간다면 설명 의무를 은행들이 조직적으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은행이 저는 좀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제일 많거든요. 네, 판매액이요. 은행의 판매에서 50% 이상이고 특히 8조 4천억 중에 4조 7천억이 국민은행이었기 때문에 예. 은행이 조직적으로 이 상품을 파는 데 있어서 푸시 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DLF 때처럼 은행의 공통 가산 비율까지 나오다 보면 네. 그게 이제 55가 되기 때문에 불안전 판매 여부에 따라서 배상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배상 비율이라든가 그 퍼센트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 그리고 현재 좀 논란이 되는 것들을 더해가지고 저희가 좀 추정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이종환 교수님, 앞서 우리가 지금 불안전 판매에 대한 항목별로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또 설명 의무, 또 부당 광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적합성의 원칙이 또 최근에 좀 많이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용어가 어려워요. 이게 적합성, 적정성 여기도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일단 적합하다라는 건데 투자의 어떤 위험이라든지 투자의 네. 수익이라는 것이 개인의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네. 적합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보통 증권 계좌를 개설한다든지 뭐 펀드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초위험형 아니면 그 위에 중위험형 맞습니다. 물어보죠. 그 위험형에 그러니까 결국 내 설문조사를 해서 예. 예를 들어서 돈을 이렇게 수입이 이거 얼마나 버느냐 하나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 돈을 바로 얼마 이후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여윳돈을 투자를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내가 초고위험형이 될 수도 있고 중위험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위험형으로 가서 아주 위험성이 높은 상품, 높은 펀드는 가입을 못 하게끔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합도란 것은 결국은 모든 금융 상품이 위험하고 기대 수익률로 같이 간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적합성이란 것은 내가 얼마나 위험성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척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보통 젊은 층에서는 위험이 높은 걸 하죠. 네. 왜냐하면 보통 젊은 층의 경우 목돈이 나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여유 자금을 넣어서 펀드나 이런 것들 통해서 고수익을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네. 주식형에 굉장히 많이 드는 고위험 어떤 전략들, 초고위험형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노인분들, 고령자들이 네. 이 ELS를 살 만큼 어떠한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있었느냐. 그게 결국은 적합성이란 거는 고령층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의 수준이 있는데 뭐 중위험이라고 하면은 이것들이 진짜 적합하게 한 것이냐, 이 판매를 했을 때 이 수준에 맞는 상품을 판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가장 큰 예로 나오는 것은 그 노인분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결국은 조사를 하죠. 자기가 기입을 했는데 기입을 할 때 은행원들이 이렇게 하면은 고위험형이 나오고 고위험형이 나오니까 ELS를 사실 수가 있다라는 그런 논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본인의 어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본인의 현재 판단보다는 예. ELS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은행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일부 이제 설문을 짜주게 되고 예. 그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 같은 것들이 예. 생각보다 과대평가됐고 네. 은행이 이런 것들을 조장하면서 노인분들에게 고령자층에 네.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팔았다. 적합성이란 건 결국은 흔히 말하는 고령자층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 뭐 중위험이 보통 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위험보다 더 높은 상품을 권유하고 팔지 않았느냐. 만약 이것이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은 흔히 말 노령자층 혹은 고령자층 그 감당할 수 있는 상품들이 중위험인데 고위험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이제 일종의 이것은 해지가 돼야 되는 이런 상품이다라는 네. 논리가 가거든요. 네. 이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은행 측이나 잘못한 것이라는 논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 축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투자 성향 조달. 두 번째, 저게 지금 적합성의 원칙이죠. 예. 가장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 그 흔히 말하는 노인분들이 가진 성향보다 이쪽에서 은행원 분들께서 A, B, C로 하면은 고위험이 C에 체크하세요. C에 이렇게. 체크해서 예.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거 체크하시면 고위험으로 나와서 이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안전하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뭐 10년간 수익을 봐도 크게 손실난 거 없고 은행 적금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수익이 많이 난다 이런 논리를 하면서 갔기 때문에 네. 이 적합성에 관한 논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고령자층의 적합성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아마 쟁점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부연 설명을 네. 하면요. 녹인형, 노녹인형 우리가 막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적합한 상품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면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네. 고령층은 인지라든가 이해력에 있어서 아무래도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적합성 원칙에 위반이 되는 거고요. 예. 아까 말씀한 게 다 적합성 위반만 아니라 설명 의무 위반도 같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합성의 원칙 위반 하나만 가지고 불안전 판매로 규정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배상 비율이 이제 금감원이 준비를 한다고 할 때 봤을 때는 설명 의무 위반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지금도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가입자 쪽, 피해자 쪽들의 모임에서도 주장하는 바, 또 판매자 쪽, 은행들이 주장하는 바, 이게 굉장히 많이 쟁점이 붙고 서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이 더 귀추가 주목이 됐는데요. 금융감독원은 홍콩 H주스 ELS 상품 판매에 대해서 불안전 판매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분쟁 조정 절차를 위한 배상 기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안의 핵심 역시 고령층 투자자, 65세 이상 투자자하고 과거에 한번 투자했던 경험이 있었던 재투자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도 굉장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요, 앞으로 분쟁 조정에 대해서 배상이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맞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는 이 분쟁 해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기 대표님, 분쟁 해결 결국 배상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봐야 되겠죠. 배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된다면 비율은 얼마나 되느냐 하고 어디까지, 즉 누구에게까지 배상을 해야 되느냐, 한 세 가지 쟁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DLF 배상 기준과 비슷하게 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기초자산을 금리로 했느냐, 주가지수 연계로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설명 의무 위반, 그러니까 설명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DLF 때도 모니터링 콜이라든가 해피콜을 통해 가지고 판매 절차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저희들도 녹취록을 들어봤는데 위험성은 고지를 해요. 원금 손실 할 수 있는 걸 들으셨습니까? 독일 금리랑 연계된 거 들으셨습니까? 예. 근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고 금감원이 판단을 하고 당시에요. 당시에는 네. 그래서 해피콜을 했냐, 받은 사람에게는 가산점을 안 주고 해피콜을 안 받은 사람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갔거든요. 네. 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지금 은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설명 의무를 다 했다. 우리는 위험성 고지하고 그다음에 이 홍콩 H 지수라고 연계된 것들까지 상품 설명을 다 했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상품을 고령층은 과연 이해할 수 있는 적합한 상품이었는지, 지금 우리 교수님하고 진행자님은 다 소위 말하는 경제 쪽이다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게 몇 %에서 정확하게 얼마 손실이 나는지에 대해서 확정을 못 하겠더라니까. 네. 그러니까 DLF 같은 경우는 그나마 명확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금리 구간을 벗어나면 40%, 그다음에 금리가 1% 더 떨어지면 60% 손실, 네. 1% 또 떨어지면 70% 손실. 그래서 나중에 빵 이렇게 됐는데, 실제 이제 금리가 독일이 마이너스 금리로 가는 바람에 원금 손실이 100% 나신 분도 네.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상품에 대해서는 각자 일단 구간이 다 달라요. 또 만기 1회 또 다르잖아요. 예, 예. 만기 1회 지수에 또 다 따라서. 다르고, 네. 그러니까 그 설명들을 주요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 고령층이 맞느냐, 전 금감원장 지적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아, 예. 두 번째는 그 설명을 이제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단지 위험하다, 원금 손실 날 수 있다라고 해서 예. 글자 그대로 아마 초고위험 상품이라고 적어놓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 설명서에. 그게다가 자서만 했다고 해서, 서명만 했다고 해서 위험성을 고지를 인지받았느냐라는 게 이제 쟁점이 될 건데, 예. 2019년도에 ELS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를 허용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설명 의무도 강화시켰어요. 어떻게 강화시켰냐면 네. 단순 확인 방식이 아니라 투자자, 판매직은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설명하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
투자자가 이 상품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 위험성을 이해한 것을 말로 진술을 하든 글 녹취를 하든가 네. 아니면 글로 쓰게끔 한 거죠. 그러니까 위험성을 고지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마치 이게 시험 아니라- 보듯이 이게 아니고 이해했는지.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노낙인인지 낙인인지 그 낙인 구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적으라고 이제 얘기를 강화를 시킨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 두 번째가 이제 녹취 의무를 강화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녹취 의무를 강화를 시켰는데 은행들은 녹취가 다 있다고 하면서 AI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AI는 보존적 장치입니다. 완전한 판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네. 진짜 판매자와 투자자의 그러니까 자필로 된 이해를 시켰던 것들이라 아니면 진술 녹취가 있어야지 설명 의무를 다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 이게 이제 금융위원회가 강화시켰던 2019년도 11월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저는 이게 이제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실제 그렇게 적용을 한다 보면 고령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 같은 경우에도 그냥 중위험 중수익 상품입니다. 안전합니다. 설마 지수가 지수가 40% 이상 빠지겠어요. 네. 그러니까 위험성에 대한 강조보다는 ELS는 채권적 성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적 성격만 강조를 하고 네. 주식 성격은 그냥 지나가듯이 설명을 했을 때 이게 설명을 다 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진행자님께서 앞서 여러 번 가입한 사람들 재투자자죠. 재투자자들. 예. 저는 뭐 10년 이상 계속 ELS를 전문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투자자 보호 원칙에 따라 가지고 보호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게 배상 범위입니다 지금. 2019년도에 예. 만약에 이제 사모펀드 판매 다 금지시키고 이제 예금 말고는 할 수 없는데 은행에 와서 ELS를 재가입을 해서 6개월 조기 상환을 하잖아요. 그 조기 상환 받으신 분들이 한 3년 여러 번 가입했다고 해서 이걸 상품을 이해했느냐. 그럼 처음부터 설명 의무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것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네. 단순히 몇 번 가입을 했기 때문에 재가입이 여부에 따라서 갈 것이 아니라 DF 때도 그랬거든요. 한 6번 가입하신 분도 피해구제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처음 판매할 때부터 설명 의무를 다 안 한 거죠. 아. 안전한 자산입니다. 독일이 망하겠습니까?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인정받았는데 저는 재가입 의무가 아니라 쭉 지속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상품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자가 이 상품을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시키게 설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핵심인 거고요. 아마 부당근육까지는 저는 안 나왔을 거로 보는데 그래도 예금처럼 이게 만기 홈쇼핑처럼 있지 않습니까? 마감 임박 네네. 이렇게 하면서 상품을 팔았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부당근유라고 보고 있죠. 그 안에 이제 예금이라든가 원금을 보장하는 형태들이 들어가 있다면. 네. 지금 이제 과거 2019년이었었죠. DLF 사태 네. 때를 이야기를 해서 55% 배상에서 출발을 해서 하나씩 이제 플러스하는 과정 그리고 배상 범위에 대해서도 뭐 최근 3년간, 5년간의 ELS 투자자라면 이 점에서는 배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또 우리 김득희 대표님의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꼭 이게 이번 홍콩 ELS 사태에서 포함되진 않겠지만 그게 분명히 반영은 될 수는 있겠으니까요. 그 점 꼭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자, 아예요 이종환 교수님. 지금 위법 계약 해지권 이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위법 계약이라면은 당장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얘기는? 아까 이제 김득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분쟁이 생겨서 조정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에 대한 이슈고요. 예. 이게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워낙 이제 사람들도 많고 이것들을 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이 기준이 어려우니까 아까 55%부터 가산하는 게 있고 감산하는 네. 게 있어가지고 예. DLF 사태 때 배상 비율을 정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근데 이 위험계약 해지권 같은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이제 불완전하게 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다라는 권리입니다. 취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예. 내가 원금을 냈기 때문에 은행이나 이쪽에서 가져간 건 수수료하고 결국 손해를 나한테 입힌 건데 수수료하고 손해를 다 합쳐가지고 배상해라. 그러니까 원금을 그냥 보존해 가라라는 큰 뜻에서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떤 이야기냐면 계약 자체가 무효고 원천 무효다? 원천 무효. 그러니까 예. 취소가 될 수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위법적으로 계약이 됐다. 결국 그 은행들이 이런 아까 말씀 적합성 원칙, 적절성 원칙, 고지 의무, 그다음에 설명 의무, 불공정 업무 행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성립을 안 할 수 있다. 결국은 이 계약 자체가 흔히 말해서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 아예 취소가 되는 거고 취소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손해가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네. 손해를 다 받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좀 분쟁이 아니라
아예 계약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은행이 다 배상하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은행이 다 배상하라라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뭐 최근에 아까 말씀 DLF 사태 때문에 이게 강화되면서 이런 위법 계약 해지권 같은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예. 이 DLF 사태에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어느 정도 계약이 걸릴지 뭐 추산이 되어 봐야 될 일이고요. 예. 일부 이런 분들이 이제 손에 이 계약 위법 계약 해지권을 사용하는 분들이 실제로 100%다 받을 수도 있다. 아까 말씀 고령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네, 대해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면은 계약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계약이 취소가 된다라 그러면 아예 그냥 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법 계약 해지권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이슈, 또 하나의 또 가입자들의 카드로 꺼내 들고 있다. 이제 이야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이야기를 좀 넓혀보겠습니다, 김대기 대표님.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은행들 뭐 ELS 안 판다 이렇게 되고 아예 은행에서는 파생 상품을 취급 안 해야 된다. 총량을 좀 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파생 상품 총량 규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은행들이 이런 파생상품 판매 규제는 2019년도 11월 투자자보고 이 개선 방안 나오면서 ELS를 허용해주면서 총량제는 도입이 돼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총량제 도입으로 더 끝날 줄인다. 거냐, 예. 아니면 지금 이제 개선을 한다고 나오는데 저는 당시에도 ELS 즉 원금이 손실이 20-30% 이상 날 수 있는 고난도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ELS는 이제 ELT로 전환을 시켜서 판매를 하는데 예. 지금 최소한 만개가 있는 상품은 팔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기다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를 때까지. 근데 이거는 만개가 딱 확정이 되니까 만개 도래했을 때는 손실이 확정되는 거지 근데 않습니까? 파생 상품은 모두 만기가 있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만개가 없는 상품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신상으로 예. 만들어질 때.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품을 최소한 제가 저는 원금 손실이 나는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 은행에서 하는 이야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2년 3월에 시행되고 나서 설명하는데 40분 걸린다. 40분 걸리면서도 고객을 이의 못 시킨다면 안 팔아야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쟁이 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가지고있는데 최소한 100번을 양보하더라도 만기가 그러면 좋아. 원금 손실이 나더라도 만개가 없으면 기다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뭐 논쟁이 나오고 있는 게 뭐 이걸 뭐 연장을 한다 이런 논쟁이 나오지 않습니까? 잠깐 정확하게 연장도 아니거든요. 네. 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품을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저는 은행에서는 원금 손실 날 수 있는 20-30% 이상 초파생 위험 상품은 판매 금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면 또 이자 상사로 비난하는데 네. 은행은 원래 이자 상사하는 곳이에요. 다만 예대 폭리 마진을 취하지 마라.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요, 이종환 교수님, 이런 와중에 지금 최근에 홍콩 H증시 연계 ELS가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서 또 반토막 나겠어? 이 접근법은 어떡합니까? 여기서도 또 모를 일인가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이게 뭐 일종의 투자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금리가 사실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사실 2015년에 한번 H 지수에 대해서 큰 ELS 손실이 났기 때문에 네. 이번에 소비자를 보호해줘야 돼, 안 해줘야 되는 논의가 좀 나오긴 합니다. 네. 어떤 얘기냐면 이미 한 번에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이걸 한번 뉴스라도 돌려보면 이게 위험성이 있다는 걸 일부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 보상을 해줘야 되나 말아줘야 되는 논쟁이 있는데 근데 또 이슈가 지금 일본 증시 말이에요. 예. 니케이의 ELS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니까 제2의 홍콩 H증시 사태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일본 증시요? 예,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김대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은행에서 파느냐 안 파느냐가 가장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이게 흔히 말하는 이게 고위험 고수익으로 가야지 중위험 중수익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어떻게 은행에서 원금 손실이 이렇게 40%까지 그리고 50%까지 날 상품들을 파는 게 정당하냐 안 하냐는 사실 이슈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예. 누가 증권사 가서 내가 ETF 투자하듯이 뭐 그냥 ELS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난다라고 하면 사실 큰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라는 것은 원래 주식에 투자할 만큼 고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가는 계좌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적정한 설명을 받고 내 수준이 뭐 기존 자산을 봐도 주식형에 어마어마하게 넣고 있는 사람들이 이 ELS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은행을 가신 또 PB랑 상대하신 분들이 보통은 저위험 투자자들입니다. 저위험에 이자 조금 더 얻으려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은행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굉장한 문제라고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결국은 핵심은 은행에서 아까 김대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에서 이
이 과연 ELS 상품을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의로 가는 거지 이 ELS 상품 자체에 투자하는 것, 뭐 개인이 믿고 투자하고 개인이 과거 경험을 봐서 이런 항생지수 같은 것들이 엄청 깨져서 이거 뭐 그렇지만 이번에 뭐 일본 지수는 안 일본 지수, 예. 니케이는 안 깨질 것 같다고 생각해서 들어가면은 뭐 나쁘지 않다. 그거는 개인의 위험 선양이기 때문에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채널이 은행이다라는 것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한다는 것은 이미 고위험 사람들이 파는 거기 때문에 뭐 자기가 이해를 사든 말든 큰 이슈가 없지만 은행은 저위험군들이 와서 특히 고령층 저위험군들이 와서 그 금융시장에 좀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투자하는 데서 여기서 ELS를 판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이슈가 아마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파생 상품들이 다 목적이 있고 자기가 어느 정도 위험을 감당하면서 한다는 것은 자기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고 자기 만족을 어떻게 보면은 수익 관리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김두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에서 파는 것은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은행이 원금 소시 40%까지 날 상품을 파느냐 이건 전혀 다른 이슈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종환 교수님은 실은 이제 저희는 홍콩 H 증시도 위험했으니까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되는 일본 증시 ELS도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투자 경고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종환 교수님은 투자라는 것 자체가 자율화인 것이고 그때 설명 부분들 또 판매 채널 문제들에 따른 문제가 훨씬 더 크다라는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그렇네요. 저희들이 그렇죠. 예, 뭐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예, 그런 위험성은 점을 제대로 고지해야 돼요. 맞습니다. 증권사나 그 부분을, 하더라도 예.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1층인 줄 알고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지하가 있어요. 네. 더 추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증권사라 하더라도 위험성 고지는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은. 네, 자 이제 정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집단 소송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요. 이 사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고 이제 모아서 소송을 모아서 하시는 소송, 건데 예. 결국은 이제 개별 소송으로 은행별로 판매사별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예. 저는 집단 소송을 뭐 한다 기사를 봤는데 집단 소송을 하게 되면 분쟁이 중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두 가지 다 하는데 선택의 권한이 있다면 두 가지 권리를 다 행하시고 가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금감원 분쟁 조정을 하시고 이 배상 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대신증권 라임이라든가 DLF 때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소송으로 가셨어요. 민사에 가셔서 이기신 분도 있고 패소하신 분도 있는데 처음부터 민사로 가가지고 소송을 하시면 분쟁 조정이라는 이 내 기회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입증하는 것보다는 금감원에서 분쟁 조정 조사를 하면서 이 상품에 대해서 얼만큼 불안전 판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입증해 줄 수 있는 조사도 금감원에서 해주시니까 예. 그걸 기다려보고 그러니까 집단 소송으로 가시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은행에 가셔서 내가 자서했던 것들 다 서류를 받으시고 네. 녹취의 것들 받아서 정말 은행이 지금 저렇게 주장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종환 교수님, 이런 사태 참 너무나 자주 또 반복됩니다. 개인이 할 일, 또 판매처가 할 일, 당국이 할 일,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요?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이제 서로 잘 알려주고 잘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 파생 상품은 위험하고요. 위험성 없이 파는 파생 상품이 없고 은행에서 파는 많은 상품들이 스스로 수익을 위해서 파는 거거든요. 네. 분명히 이쪽의 이해관계가 어떤 건지 이해하고 본인도 이런 것들 위험한 것들 조금 찾아보면서 이거 파생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위험한 상품이다라는 인지를 가져야 되고요. 은행 역시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지를 하면서 서로 양방향이 적절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자기 위험성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 자기 효용은 높은 거기는 좋은데 그러지 않고 서로 잘 이해 못하면서 네. 파는 쪽도 사는 쪽도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금융 때문에 굉장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보의 공지 그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예.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K푸드가 또 K팝, K드라마 등 K컨텐츠의 인기를 얻고 글로벌 시장을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요, 특히 라면과 김이 K푸드 수출을 나란히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K푸드의 인기 비결, 경제 효과와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우리 외식 프랜차이즈의 현황, 또 그 전망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